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현입니다. 여러분은 7월 칠석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견우와 직녀, 오작교, 그리고 은하수가 떠오르는데요. 이 견우와 직녀는 밤하늘의 별 이름이라고 합니다. 7월 칠석이 되면 이 두 별이 더 가깝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 칠석이 다 왔네요. 네, 이제 다 왔네요. 네, 사랑하는 남녀들이 만나는 날. 네.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헤어진 남녀가 이제 만나는 날인데, 사실 이 7월 칠석이 만들었던 이유는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가장 밝은 별이 7월 칠석 무렵 밤하늘에서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두 별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네. 좀 궁금해하시죠? 네. 해와 달이 뜨거나 질 때 좀 커 보이는 거 아시죠? 네. 그다 높이 뜨면 좀 작아 보이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게 질 때가 다시 또 커 보이잖아요. 네. 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별이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는 지평 쪽에 있을 때가 좀 멀어져 보여요. 네.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다 다시 또 내려가면서 멀어져 보이고, 네. 이 봄부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밤중에 머리 위에 올 무렵이 7월 칠석 무렵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밤에 하늘이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불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보면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견우와 직녀가 계속 가까워지다가 한밤중에 칠석 무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 다시 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칠석이, 그래서 이런 7월 칠석이라는 전설을 만든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예민한 그 관찰력이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남녀로 이야기했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독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이죠. 네. 서양 사람들은 그 직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독수리 해가지고 베가라고 불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견우는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거죠. 직녀는 날개 접고 내려오는 거고, 견우는 날개 피고 올라가는. 그래서 견우는 알타이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이 말이. 그래서 네. 알타이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견우예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 서양에서는 이제 직녀는 베가, 견우는 알타이르. 베가와 알타이르가 은하수 사이에 두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별이 만났다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칠석 무렵 가장 정점을 찍고 다시 멀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7월 칠석의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판 발렌타인데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7월 칠석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로보가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키 34cm, 몸무게 1kg에 불과한 이 소형 로봇은 첫 일본인 우주인인 와카타 고이치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로보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게 된 데는 인간형 로봇이 장기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우주인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우주를 떠난 로봇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로켓에 작은 로봇이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다는데요. 일본인 우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로봇인가요? 네, 혹시 우주선의 아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만화로 유명하잖아요.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나왔던 그런 일본 만화 영화거든요. 네, 저도 캐릭터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 아톰을 닮은 조그마한 로봇입니다. 네. 크기는 한 34cm 정도. 정말 작네요. 작죠만하죠. 그다음에 네. 1kg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요. 네. 이제 전체 검은색과 흰색 바탕에 빨간색 부츠를 신고 있어요. 거의 아톰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주 귀여운 아톰의 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름이 키로보라고 합니다. 키로보요? 키로보라고.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희망 플러스 로봇이에요. 키보라고 하는 희망을 뜻하는 일본말에다가 로봇. 그건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로봇 해가지고 키로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8월 4일 날 우주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 로켓을 실려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11월 달에 일본인이 이 우주정거장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먼저 가 있다가 일본인 우주인이 오면 뭐 일본말로 뭐 인사를 하겠죠. 네, 같이 얘기를 나누겠네요. 뭐 얘기를 얼마나 나누겠습니까만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일본말로 서로 이야기 나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것은 이 키로보가 이제 올라가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네. 그게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봇 자기에게는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네. 로봇에게는 큰 도약이다. 아, 그 심오한데요? 닐 암스트롱이 이제 1969년에 달에 처음 착륙해가지고 네. 한 말이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나에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라고 네. 한 것처럼 이 로봇이 이제 이것이 자기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로봇에게는 큰 도약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네. 물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서 나온 말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본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주를 소재로 한 만화 영화를 보고 자라고 네. 일본의 수백 군데의 천문대에 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별을 보고 그래서 일본에는 8명 이상의 우주인들이 나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해요. 뭐 그래도 같이 뭐 이웃 일본에서 한 거지만 이렇게 로봇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로봇이 해주면 굉장히 뭐 인류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톰을 담은 이 귀여운 로봇이 일본인 우주인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궁금하고 또 궁금한 화성. 그래서 이 화성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날아간 큐리오시티. 큐리오시티가 화성으로 날아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연구진들이 바삐 움직이며 큐리오시티를 조립하는 모습부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 그리고 발사 순간까지 많은 관심을 받으며 날아갔는데요.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한 큐리오시티를 보며 기뻐하는 연구진의 모습에 우리도 함께 기뻐했었죠. 큐리오시티가 또 어떤 화성의 비밀을 알려줄지 우리 함께 기다려볼까요? 와, 영상으로 준비 과정부터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모습까지 쭉 보니까요. 괜히 뭉클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데요. 네네. 네, 교수님,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네. 작년 제가 이맘때 이 YT에 나와가지고 착륙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같이 중계를 해설하고 막 그랬는데요. 네. 예정 시각보다 10분 정도 빨리 착륙한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큐리오시티가 마의 7분을 뚫고서 착륙해가지고 벌써 1년 동안 활동을 했네요. 네. 그동안에 한 7만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뭐 190기가바이트. 영화 90편에 해당되는 와. 그 정도의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고 네. 땅속을 파면서 이제 암석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성분들을 분석하면서 과거에 한 수십억 년 전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 네. 라는 증거를 또 밝혀내고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동안에 한 1.6km 정도로 움직이면서 착륙 지점 주변을 계속 조사했다라 그래요. 네. 1.6km. 그래서 좀 같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뱅글뱅글 돌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착륙한 지점에서 움직인 거리는 한 58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갖다 착륙한 지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이제 원래 목적지가 있거든요. 근처에 있는 샤프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에 5배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 큐리오시티가 착륙지점 주변을 조사하면서 물의 흔적을 밝혀내고 정확한 지형들을 알아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 활동 기간이 2년이거든요, 거의. 네. 앞으로 1년 동안 그 샤프산을 향해서 지금 움직인 거리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7, 8km 정도 이상을 가면서 좀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정도면 이제 이 큐리오시티의 뒤를 이을 새로운 또 탐사 로봇을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나사에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18년경에는 이제 유럽 우주기구에서도 네. 엑소마스라고 하는 또 화성 탐사 이런 로봇을 이제 보내가지고 또 다른 탐사를 할 계획이고. 근데 그게 가면은 지금 이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몇 센치 못 팠거든요, 땅을. 네. 근데 이제 이 유럽의 그 엑소마스라는 것이 가면은 좀 더 깊이, 1m 이상 깊이 파가지고 좀 깊은 화성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중국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중국도 이제 화성 탐사선 보낼 거고 일본 여러 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성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시작을 또 이제 큐리오시티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남은 1년 큐리오시티가 좋은 활동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키리오시티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화성에 물도 있다는 사실도 발견을 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도 이제 보내왔는데 앞으로 1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1년 동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닌 네모다. 정답은 타원체. 뱅글뱅글 열심히 회전하는 지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빠른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느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지구의 모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전 속도와 지구의 모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파랗고 둥근 행성 지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지구를 찍은 사진을 봐도 지구는 참 동그란 모양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구가 타원체면 럭비공처럼 생겼다는 건가요? 네, 럭비공보다는 그래도 뭐 야구공이나 축구공에 가깝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죠. 네. 돌면은 어쩔 수 없이 옆구리가 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구가 럭비공처럼 되려면 좀 더 빨리 돌아야 되겠죠. 네.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빨리 돌면은 좀 더 럭비공처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지구는 남북의 거리보다는 네. 이 동서의 거리, 적도 쪽이 한 21km 정도 더 길어요. 근데 이것이 저 자전을 더 빨리 하는 행성들은 더 많이 이게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회전하는 천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블랙홀. 블랙홀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수십 프로로 빨리 돌거든요. 네. 그럼 엄청 빨리 돌겠죠. 네. 빨리 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돌아가는 그 평면, 그 적도면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찌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형이 회전을 하는데 네.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원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구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옆구리가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데 네. 지구는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 네. 너무 이렇게 빨리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이게 한 13,000km 가까이 돼요. 지구의 지름이. 근데 적도 쪽이 그러니까 남북보다는 약 21km 정도 더 길다. 조금은 찌그러졌는데 와 찌그러졌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행성 중에는 빨리 도는 거, 목성이라든가 토성 이런 거는 10시간 정도에 한 바퀴 돌거든요. 네. 지구보다 빠르니까 좀 더 찌그러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찌그러진 천체는 블랙홀. 워낙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정지에 있으면 구형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네.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옆구리가 좀 늘어나서 늘어났다. 예, 정도가 좀 부풀어 오른 약간은 타원형이다 지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원형보다는 약간은 타원형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요새도 많이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말복이 가까워졌습니다. 네. 7월 13일이 초복이었고 23일이 중복이었죠. 네.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흘입니다. 중복과 말복 사이는 열흘 내지 20일이에요. 네. 그래서 8월 7일 정도 이후에 말복이 걸리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23일이었으니까 네. 열흘 20일 차이면 12일이 되겠죠. 네. 7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8월 12일이 말복입니다. 네. 예, 말복까지만 버티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말복 날 밤에 13일 날이 들어오죠. 네. 13일 날 새벽 드디어 칠석입니다. 네. 칠석인 날 이날 새벽에 하늘에서 멋진 최고의 별똥별 쇼가 일어납니다. 1년 중에서 별똥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날
바로 이 8월 13일 새벽이에요. 현재 예상은 8월 13일 새벽 3시경인데요. 네. 3시경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네.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 중심으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시간당 한 100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개 정도요? 예. 물론 시간당 100개라는 것은 아주 맑은 날 시골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도심에서는 많이 줄어들겠죠. 밝은 것만 보일 테니까. 네. 아무튼 그 새벽에 이 하늘 전체에서 많은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새벽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이날 새벽 3시가 가장 절정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페르세우스 자리가 어딜까?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별똥별 볼 때는 누워서 보시면 되고요. 네. 어디 한 지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서 튑니다.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터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별자리에선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터지는데 그래서 누우셔가지고 눈에 초점을 주지 마시고 좀 흐리멍덩하게 옛날에 매질가이라는 거 있는데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여기저기 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꼭 소원 비실 분들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그 밤새면서 별똥 보시겠다는 분들 여름이라도 한밤중에는 시골에는 좀 추워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에서 네. 그리고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담요 한 장 걸치시고 주변에 충분하게 보호자와 같이 네. 별똥별 보시기 바라는데요. 아무튼 이 7월 7일 음력 7월 7일입니다. 양력으로 8월 13일 칠석인데요. 그날 새벽에 별똥별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 8월 13일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